안녕하세요. 플래닛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최근 중동 관련 뉴스를 보시면서 테헤란 일대에 내린 그 검은 비에 대한 기사나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테헤란 인근 정유시설을 막 집중적으로 공습하면서 어마어마한 대규모 화재가 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하늘을 뒤덮었던 그 시커먼 연기가 구름이랑 섞이면서 그대로 비가 되어 내린 겁니다. 진짜 무슨 영화 속 디스토피아 같은 장면이었죠. 네, 그 화면은 검은 비가 막 내리는 걸 보면서 저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약간 소름이 돋았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 지도상에서 벌어지는 먼 나라의 무력 충돌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를 핏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당장 내일 우리가 출근하고 밥 먹고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일상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뇌관이 제대로 터져버린 셈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동네 주유소 앞을 딱 지나가는데 전광판에 찍힌 가격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를 돌려서 세차만 하고 그냥 나왔다니까요. 세차만요? 네, 기름값이 너무 뛰어서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 경제 분석 보고서부터 건축, 부동산 업계 현황 브리핑, 그리고 국제 정세랑 산업 동향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룬 심층 자료들을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꽤 방대하죠. 네, 오늘 이 집중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가 글로벌 증시를 어떻게 롤러코스터에 태우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이죠, 네. 특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이나 이사 계획이랑 직결된 건축업계 그리고 부동산 PF 시장에 얼마나 치명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그 숨막혔던 광란의 24시간부터 한번 되짚어 볼까요? 그날 주식창이나 국제 유가 그래프 보셨던 분들은 아마 밤잠을 다 설치셨을 겁니다. 저도 계속 세로 고침만 눌렀거든요. 국제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랑 WTI가 단숨에 배럴당 119달러 선을 돌파해버렸잖아요. 네, 하루 만에 30%가 폭등했는데 이게 무려 38년 만에 나온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38년 만이요? 주식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12% 폭락하면서 역대 최대 낙폭 갈아치웠다가 진짜 어이없게도 바로 다음날 10% 급반등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V-코스피 지수를 보면 당시 시장이 느낀 패닉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엄청 올랐다면서요? 네, 이 지수가 단숨에 80대까지 치솟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면서 전 세계 경제 무너져 내릴 때 찍었던 그 수준입니다. 진짜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서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다 이렇게 말 한마디 툭 던지니까 미친 듯이 뛰던 유가가 다시 80달러대로 훅 주저앉았어요. 네,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거죠. 이걸 보고 뉴스에서는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V자 반등이 시작됐다고 하던데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안심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면서요. 라인만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모든 게 정상화될 것 같지만 물리적인 현실의 데이터들을 교차 검증해 보면 굉장히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서늘한 진실이요? 네, 유가라는 숫자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심리적으로 진정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의 바다 위에서는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물리적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아, 배들이 못 지나가는 거군요. 제가 분석한 해운 물동량 데이터를 보면 현재 한국을 향해 오고 있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즉 VLCC가 딱 17척에 불과합니다. 17척이요? 그게 평소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평소의 정확히 절반 수준입니다. 와, 절반이요. 그럼 당장 우리나라 정유 공장으로 들어와야 할 기름들이 저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고 둥둥 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심지어 해운업계랑 에너지 전문가들 분석을 종합해보면 당장 이달 24일을 전후로 국내 주요 정유사들의 중동산 원유 수입이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경고가 지배적입니다. 완전히요? 네. 지금 바다에 떠있는 배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그 뒤로 이어줄 후속 물량이 아예 없다는 뜻이죠. 24일이면 당장 이번 주 다음 주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설령 기적적으로 오늘 당장 양측이 악수하고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이미 이스라엘 폭격으로 박살이 난 정유시설이나 인프라 복구해야 기름을 뽑아낼 텐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 복구에만 빨라도 최소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하나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력망,
항만시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으니까요. 아, 그렇겠네요. 항만이 부서지면 배가 못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과거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 등 중동의 유사한 지정학적 위기 사례들을 현재 공급망 훼손 상태랑 비교해보면 결론은 꽤 명확해집니다. 어떤 결론이죠? 지금의 증시 반등은 일시적인 안도감일 뿐이고요. 실제 기업들의 실적 악화나 원자재 수급난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두 번째 바닥이 훨씬 더 깊게 파이는 W자 흐름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섣부른 V자 반등 환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군요. 자, 그럼 여기서 분위기를 조금 전환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분석한 메인 포커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이 중동발 W자 공포가 우리 동네, 우리 집안 경제로 어떻게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는가 하는 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사 계획 있으시거나 동네에서 한창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나 상가 건설 현장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출퇴근길에 많이들 보실 겁니다. 중동에서 터진 폭탄이 도대체 왜 우리 동네 아파트 공사를 멈추게 하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시려면 건축물이라는 게 결국은 거대한 에너지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 모래, 철근, 벽돌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중동산 원유 수입이 막혔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반응하는 곳이 바로 석유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자재 시장입니다. 제가 조금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동네에서 빵집을 크게 한다고 쳐보죠. 네, 그런데 갑자기 밀가루 가격이 3배로 뛰고 오븐을 24시간 돌려야 하는 전기세도 폭등하고 심지어 그 빵을 각 매장으로 배달할 트럭 기름값까지 하루아침에 다 뛰어버린 상황이랑 비슷한 건가요? 야, 그 비유가 건설 현상의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네요. 아, 그런가요? 빵집의 밀가루가 건설 현장에서는 나프타라는 물질과 같습니다. 원유 정제할 때 나오는 이 나프타가 플라스틱이나 합성수지 같은 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거든요. 아, 그럼 아파트 지을 때 벽에 들어가는 그 핑크색 푹신푹신한 단열재 있잖아요. 아이소핑크라고도 부르는 압출법 보온판, XPS 같은 거나 하얀색 스티로폼 같은 것들도 다 기름에서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단열 제품만 아니라 아파트 바닥이나 벽 속에 거미줄처럼 들어가는 PVC 배관들, 화장실이나 옥상에 까는 방수 시트, 심지어 벽에 바르는 페인트 도료까지 이 모든 것들의 가격표가 국제유가 폭등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치솟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재비만 오르는 게 끝이 아닐 텐데요. 아파트 뼈대인 철근이나 시멘트 만들려면 용광로도 돌려야 하고 어마어마한 전력과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네, 전력 소모가 엄청나죠. 거기에 현장에서 흙 파내는 굴착기나 자재 들어 올리는 타워 크레인 같은 중장비들도 다 경유를 들이마시면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죠. 사실 이번 사태 이전부터 이미 지난 몇 년간 인건비도 크게 올랐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건설 현장마다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비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맨날 철근값 올랐다, 시멘트값 올랐다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가 폭등이라는 카운터 펀치를 맞으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공 원가가 말 그대로 통제불능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통제 불능이라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 생깁니다. 시공 원가가 그렇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으면 건설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자기 돈 수십 수백억씩 손해보면서 아파트를 끝까지 지어줄 리는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청취자 여러분 자산과 직결되는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뇌관을 건드리는 부분입니다. 아, PF 사태요. 건설 프로젝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땅을 사고 건물 올리기 위해 미래 가치를 담보로 수천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빌려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빚내서 집 짓는 거죠. 그런데 시공사, 즉 건설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철근 1톤에 100만 원, 단열재 얼마로 계산했는데 지금 기름값이 미쳐 날뛰어서 원가가 150만 원, 200만 원이 됐다. 이 돈으로는 굴착기 시동도 못 켠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조합원들이나 발주처에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거군요. 최근 경제기사들에 자주 등장하는 공사비 에스컬레이션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결국 이거였네요. 물가 올랐으니 공사비도 올려달라는 조항이요. 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파열음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서울 목동 같은 도심 주요 노후 지역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 보면 이 문제로 완전히 멈춰선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동네마다 현수막 걸려 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발주처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처음에 도장 찍은 계약서대로 책임지고 지어라. 우리도 분담금 더 댈 돈 없다. 이렇게 버티고요. 건설사는 또 못 짓겠다고 하고. 네, 시공사는 이대로 공사하면 회사가 망하는데 어떻게 짓냐? 라며 팽팽하게 대립하는 거죠. 특히 요즘 오피스텔 같은 걸로 용도 변경해서 짓는 컨버전 사업장들 이야기도 자료에 많던데 거기는 타격이 훨씬 더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수익형 부동산 현장들은 공사비 몇 % 변동에 사업 전체 수익성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극도로 민감합니다. 분쟁 길어지면 현장에 먼지만 날리게 되고 결국 공사는 무기한 중단됩니다. 진짜 심각하네요. 그런데 더 끔찍한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금융권의 자금줄 옥죄기입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끊어버린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시장에서 기대했던 금리 인하 타이밍마저 늦춰지거나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 현장들이 공사비 문제로 싸우면서 멈춰서니까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대주단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빌려준 돈 못 받을까 봐 겁나는 거죠. 쟤네 저러다 분양도 못하고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퍼지죠. 그러면 기존에 빌려줬던 부동산 PF 대출의 만기 연장을 거부해버리거나 아예 새로 시작하려는 프로젝트에는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청취자 여러분이 기다리던 신규 아파트 분양이나 도심 정비 사업들이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 진짜 숨이 턱 막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내년에 새 아파트 입주 앞두고 계시거나 재건축 조합원이신 분들이 있다면 이 뉴스를 단순히 중동의 먼 나라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당장 우리 집 입주 지연 통보가 날아올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당장의 해결책이 진짜 없는 건가요? 호르무즈 해안 막혔다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송유관 같은 우회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로 기름을 빼오면 안 됩니까? 물론 사우디의 페트로 라인이라고 부르는 동서 횡단 우회 송유관이 존재하긴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 올 때마다 언급되는 대안이죠. 하지만 팩트는 수송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게 파이프가 좁은가요? 그 송유관이 하루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물량이 약 500만 배럴 수준인데 이건 꽉 막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어마어마한 물량을 다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기름관으로 보낸다고 끝이 아니라 항만 시설에서 다시 배에 실어야 하는데 그 인프라도 모자라고요. 그렇다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아예 미국이나 멕시코 쪽에서 나는 원유를 대량으로 사오면 어떨까요? 거기는 바닷길도 다르고 안전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훌륭한 대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은 정유 설비의 기술적 호환성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설비 호환성이요? 기름이 다 같은 기름이 아닌가요? 지역마다 나오는 원유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북미나 중남미 지역에서 주로 나오는 원유는 끈적임이 덜한 경질유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거대한 정제 설비들은 그동안 지리적으로 가깝고 값싸게 들여올 수 있었던 중동의 끈적끈적한 중질유를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무슨 콩기름 짜는 기계에 참기름 넣고 돌릴 수 없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그렇죠. 비유가 찰떡이네요. 당장 미국산 경질유 대량으로 들여와서 정제하려면 우리 공장 설비 세팅을 전부 다 갈아엎고 조정해야 합니다.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업계에서는 이 조정 작업에만 아무리 서둘러도 최소 2~1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깨진다고 봅니다. 당장 이달 24일에 기름 끊기는데 한두 달 뒤에나 설비가 돌아간다면 당장의 자재 수급 대란과 셧다운 공포, 피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지구 반대편의 폭발음 하나가 몇 주 만에 우리 동네 아파트 공사장을 멈춰 세우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게 이 복잡한 공급망의 무서운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전 세계 지도로 좀 넓혀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분석한 자료들 보면서 제가 정말 무릎을 쳤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폭격으로 뜻밖의 뒤통수 세게 맞은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완전히 삼중 악재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번 사태가 품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지형학적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미국과의 치열한 무역 갈등이나 견제를 피해서 중동을 자국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중동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었죠? 특히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 중동은 핵심 수출 시장이었죠.
수출 증가율이 세계 평균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였으니까요. 아, 그렇게나 비중이 컸나요? 네, 그런데 이번에 카타르 LNG 시설 비롯해서 중국이 막대한 자본 쏟아부었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폭격으로 타격을 받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지 진출해 있던 중국 빅테크 기업들도 서비스 운영 올스톱되는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런데 비즈니스 세계가 참 냉혹하고 역설적인 게 한쪽에서는 공들인 탑이 무너져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다른 한쪽 중국 기업들은 오히려 이게 기회다 이러면서 눈을 반짝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중동 불안감이 커지니까 그동안 투자했던 미국이나 서방 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잖아요. 그 빈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발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영향력 더 키우려는 모순적인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혼재되어 있죠. 이런 복잡한 양상 때문에 이번 사태를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란, 주변국들 간의 지역적 무력 충돌로만 보지 않는 시각도 꽤 많습니다. 아, 그 부분이죠. 관련 자료들 보면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국 이해관계가 얽힌 팩트만을 전달해드립니다. 네, 정치적 판단은 배제하고 사실관계만 보자면 오늘 살펴본 심층 기사나 전문가 분석들 보면 시각이 꽤 다양하게 엇갈리는데요. 한쪽에서는 종교와 영토 분쟁 격화된 국지전으로 해석하지만 다른 진영 분석가들은 이를 미국의 거대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통제 전략이라는 큰 그림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전략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인가요? 양측 주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아주 묘한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과거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을 강력하게 제재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란과 주변국의 순통이 조여지고 있습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나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공교롭게도 베네수엘라와 이란 모두 앞서 말씀드린 중국이 에너지를 수입하는 아주 핵심적인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던 국가들입니다. 아, 중국의 주요 에너지 공급처들이군요. 즉, 이 중동의 긴장 상태를 방치하거나 일부분 조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의 경제 생명줄, 즉 에너지 공급망을 뒤흔드는 전략적 지렛대가 되고 있다는 관점이죠. 와, 듣고 보니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네요. 물론 다양한 해석 중 하나겠지만 이 강대국들의 살벌한 패권 다툼 속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당장 기름값이 이렇게 뛰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는데 말이죠. 그 뼈아픈 현실을 우리 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최고 가격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상한선을 아예 밑덕거리는 거네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어 카드인 비축유 방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축유요? 우리나라 창고에 기름이 얼마나 쌓여 있길래 방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다행히 한국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세계 6위 수준의 뛰어난 비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보유분을 가합치면 약 2억 배럴 정도 기름이 땅속 저장고에 확보되어 있죠. 2억 배럴이요? 그게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양인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전체가 평상시처럼 기름 펑펑 쓴다고 가정해도 대략 210일, 그러니까 약 7개월가량을 외부 수입 없이도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7개월. 숫자를 들으니까 약간 안심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7개월 동안 당장에 급한 불 꾸면서 버틸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위기 같은 게 2~1년 단위로 반복되면 결국 7개월 뒤에는 또 똑같이 셧다운 공포에 떨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으면 도루묵 아닌가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아주 치열하게 에너지 체질 개선을 실행해 왔습니다. 핵심은 중동 의존도 줄이기였죠. 수입처를 바꾸는 거군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수입 석유의 85%가 중동에서 왔습니다. 목줄이 완전히 잡혀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최근 데이터에서는 이 비율을 69%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 꽤 많이 줄였네요. 가스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천연가스도 49%에 달하던 중동 의존도를 20% 아래로 확 끌어내렸고요. 대신 그 빈자리를 지리적으로 멀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호주나 미국산 에너지로 채우면서 수입선을 다변화해 온 겁니다. 아, 그래서 최근 경제 뉴스나 산업 동향 브리핑 보면 유독 미국 에너지 기업이나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군요.
저도 자료 보면서 놀랐던 게 예전에 한미 관세 협상할 때 우리가 1,000억 달러 상당 미국산 에너지 사주겠다고 크게 약속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런 약속이 있었죠. 그때는 그냥 무역 마찰 피하려고 억지로 떠안은 숙제인가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위기를 오히려 전략적 기회로 써먹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예리한 해석입니다. 단순하게 미국 기름 비싸게 사줄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어서 대미 투자를 다변화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영리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인가요? 단순히 기름만 사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지금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LNG 수출 터미널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구매자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직접 건물을 짓나요? 터미널 건설에 들어가는 철강 같은 핵심 기자재를 우리가 공급하고요. 거기서 퍼올린 가스를 실어 나를 최첨단 LNG 운반선도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말 그대로 핵심 파트너로서 지분을 넓히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구조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똑똑하게 움직이고 있었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중동 테헤란에 내린 그 무서운 검은 비에서 출발해서 글로벌 공급망 지각 변동이랑 우리나라 생존 전략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구 반대편 폭발음이 단 며칠 만에 내 집 마련 위한 부동산 PF 대출을 멈춰 세우고 아파트 공사장 단열재랑 철근 가격 폭등시키며 결국 여러분 주식 계좌와 자동차 기름값에 직격탄 날렸습니다.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초연결 사회의 현실, 조금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오늘 짚어드린 이 연결고리들 되짚어보시면 국제뉴스가 결코 나와 무관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체감하셨을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통장 잔고와 일상을 뒤흔드는 실질적인 위기이자 거대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현장 그 자체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정보들이 여러분 다음 투자 결정이나 업무 혹은 내년 이사 계획에 어떤 통찰을 주었나요? 당장 아파트 계약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시공사 PF 리스크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수 있겠죠. 오늘 다룬 모든 글로벌 이슈가 결국 나의 일상적 선택과 아주 끈끈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 꼭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오늘 위기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언급했던 전략, 비축유 방출이나 안정성 명분으로 속도내고 있는 대미 에너지 의존도 급증 같은 현상들이 만약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표준, 이른바 뉴노멀로 완전히 굳어진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중동 죽동 뚫렁하여 락혔다고 전 세계 건축업계가 셧다운 공포에 떨고 은행이 대출 끊어버리는 이 얄팍하고 불안한 공급망 구조 속에서 말이죠. 과연 10년, 20년 뒤 미래의 국가와 기업들이 목숨 걸고 확보해야 할 최우선 전략 자원이 여전히 땅속에서 캐내고 배로 실어 나르는 기름이나 가스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물리적인 공급망 리스크 자체를 완전히 우회하고 파괴해버릴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기술 혁신이나 데이터 주도권으로 넘어갈까요?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주어진 정보에 매몰되지 않고 이런 근본적인 질문 던질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찰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가 오늘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매일 쏟아지는 복잡하고 때로는 두려운 뉴스들 속에서도 지속적인 호기심과 사건 이면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비판적 사고 잃지 않으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 채워드리고 통찰력 한 단계 끌어올릴 가장 흥미롭고 유익한 분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래닛 팟캐스트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